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후티 반군까지 얽힌 복잡한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미얀마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는 여전히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단은 항공기까지 동원되는 내전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되어 있고, 사헬지대에서는 무장 조직과 정부군의 충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간단합니다. 전쟁은 단순히 총이나 대포 몇 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쟁을 시작하면 유지해야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무기, 탄약, 정비, 보급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무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유럽 국가들이 전쟁 이후 갑자기 자신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체코, 폴란드 등은 전쟁 발생 이후 방산 창고가 비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럽 여러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지만 지원한 만큼 자신들의 전력을 보충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정치권에서는 군대는 있는데 쓸 무기가 없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유럽 방산 시장은 미국과 독일, 프랑스와 같은 전통 강국이 독점해왔습니다. 이들은 기술 수준과 글로벌 신뢰도는 높았지만 문제는 생산 속도와 납기였습니다. 유럽 언론도 인정한 사실이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한 가지 무기를 생산하는데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폴란드가 독일의 전차 지원을 요청했을 때 독일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장기간 검토 끝에 제한적 공급만 검토했습니다. 그 사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 전쟁의 바로 옆에 있는 국가입니다. 국경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지정학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2번 이상 경험했고, 2차 세계대전 초반에는 한 달 만에 소련과 독일에게 양쪽에서 잡아먹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즉, 폴란드는 전쟁에 대한 공포가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로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폴란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NATO 회의가 아니라 무기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긴급 투입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그때 필요한 무기를 다른 나라들이 다시 검토하거나 토론하거나 정치적 논쟁을 하는 동안 곧바로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처음에 미국 무기를 검토했지만 미국은 생산 대기열이 길었고 전투기 같은 플랫폼은 수년에 걸쳐 도입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제 탱크는 유명하지만 생산 속도가 매우 느리고 기존 생산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당시부터 전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무기를 3년 뒤에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폴란드가 주목한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체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었고, 단순히 무기를 파는 수준이 아니라 탄약, 정비, 유지보수, 기술 훈련까지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언론은 당시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속도와 규모를 모두 충족하는 드문 공급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 먼저 K 전차를 요청했습니다. 폴란드군은 원래는 독일제 레오파드 2 전차를 원했지만 독일은 납기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몇 달 만에 첫 물량을 실제로 폴란드로 출고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몇 달이라는 시간은 유럽에게 매우 큰 변수였습니다. K9 자주포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를 7개국 이상에 수출했고 유럽에서 실전 테스트까지 받은 플랫폼입니다. 폴란드는 K9를 도입하면서 자주포, 탄약, 정비,
운영훈련을 같이 도입했습니다. 한국 자주포는 NATO 표준 탄약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기 체계를 따로 변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FA-50 경공격기 도입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가까운 영공을 방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지만 F-35 같은 고가 전투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FA-50은 이 중간 영역을 채워주는 매우 실용적인 모델로 선택되었습니다. 폴란드가 도입한 무기들은 단순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차는 지상을 밀고 자주포가 화력을 지원하고 경전투기가 정찰과 타격을 수행하며 뒤에서 다연장 로켓이 진영을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 방사는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무기 도입 이후 한국 방산이 단순 판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검토할 수 있는 구조에 있다는 점을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현지에 한국 무기 생산 및 정비기지 설립이 논의되었습니다. 유럽 언론은 이를 폴란드가 유럽 내 새로운 방산 허브가 될 가능성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폴란드는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유럽의 안보 환경은 이미 이전과 달라졌고 전쟁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방산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더 이상 지연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의 K-방산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여러 차례 검토 끝에 한국 무기 도입을 공식화했고 이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전략적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폴란드는 K2 흑표 전차 1000대 규모를 계약했고 K9 자주포는 600문 이상을 도입했습니다. K239 천무라 불리는 다연장 로켓 체계도 계약 대상에 포함되었고 여기에 FA-50 경공격기 도입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유럽 언론이 표현한 대로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패키지 도입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속도였습니다. 한국 방산은 생산 속도가 빠르고 계약에서 납품까지의 기간이 짧았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무기는 분명 기술적으로 우수하지만 생산량이 제한적이었고 주문 후 인도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전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3년 후에 전차가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비용과 성능의 균형입니다. 한국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미국제 전차는 성능이 좋지만 유지비와 운용비가 매우 높고 유럽제 무기는 생산 단가 자체가 높습니다. 한국은 이 사이의 영역을 매우 효과적으로 채웠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지는 이를 두고 가성비가 아닌 가치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즉 비용 대비 효용이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NATO 표준과의 호환성입니다. 폴란드는 NATO 회원국이며 NATO 무기 체계와 호환되는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NATO 탄약과 전자 체계를 수용할 수 있었고 통신 장비 역시 연동이 가능합니다. 폴란드군은 기존 배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는 패키지 모델입니다. 한국 방산은 무기만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탄약 훈련정 비유지 기술, 지원 현지 생산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사실 군수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전쟁은 무기를 사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유지해야 하고 수리해야 하고 탄약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계약 이후 실전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군사훈련에 한국 무기들을 투입했습니다. 폴란드 군 관계자들은 K2와 K9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공개적으로 표현했고 유럽 안보 전문지도 이를 소개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폴란드의 선택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은 이미 K9 자주포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덴마크와 체코도 관심을 표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 방산이 단순한 신규 업체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파트너로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는 이를 두고 한국 방산의 유럽 시장 진입은 전략적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 무기 판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방산 수출은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연구 개발을 촉진합니다. 무기 개발은 단순 군사 기술을 넘어 센서, 레이더, 통신, AI, 소재 공학, 동력 시스템 등 다양한 산업을 함께 끌어올립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AI 기업들과 기술 협력 관계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투기나 전차에 들어가는 전자장비는 고도의 칩과 센서, 고온 고진동 환경에서도 버티는 소재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방산 수출은 외교 레버리지를 제공합니다. 무기는 단순히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 국가 간 전략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함으로써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유럽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고, 이는 중동과 동남아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합니다. 방산 수출은 고용 창출 효과도 큽니다. 전차나 자주포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협력 업체가 필요하고 부품 하나하나까지 공급망이 구성됩니다. 따라서 방산 산업은 단순 제조업을 넘어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를 함께 밀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이 유럽에 생산 기지를 설립할 경우 한국 부품 제조업체는 동반 진출할 수 있고, 이는 수출 기반을 더욱 강화합니다. 세계적인 시각에서 보면 방산 수출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국가의 위상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미국은 방산 수출을 통해 전 세계 군사 동맹망을 형성했고, 러시아도 수십 년 동안 무기 판매를 통해 외교적 영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등장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한방산 수요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의 군사 싱크탱크는 앞으로 10년 동안 글로벌 방산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시장에 진입했고,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방산 선택을 통해 전쟁 이후 시대에 대비했습니다. 전쟁은 끝나도 안보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속도, 비용, 품질, 기술, 체계를 동시에 갖춘 드문 공급국이며, 이 조합은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 방산은 특정 국가의 선택이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들의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신호입니다.